아버지, 아파요. 메스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 수술실에 누워있는 건 제 딸이었습니다. 12살. 아직 얼굴에 어린애 같은 둥근 살이 남아있던 아이였어요. 국소 마취만 한 상태라 딸아이는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메스를 딸의 광대뼈 아래쪽에 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새벽 4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병원에 오는 사람은 둘 중 하나였지요. 응급 환자, 아니면 보위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그들이 올 거라는 거요. 제가 지난 8년 동안 얼굴을 바꿔준 사람은 47명이었습니다. 탈북을 앞둔 사람들, 신분을 감춰야 하는 사람들, 중국에서 쫓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제 수술대를 거쳐 새 얼굴을 얻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48번째는 제 딸이었어요. 조금만 참아라. 곧 끝난다. 저는 속삭이듯 말하며 절개를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게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10분이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어요. 딸아이의 피가 아니라 제 손가락 끝에서 흐르는 피였습니다. 메스를 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간 탓이었지요.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굴을 바꿔준 47명. 그들은 모두 살아있을까요? 무사히 국경을 넘었을까? 아니면 어디선가 잡혀서 제 이름을 대며 신문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2명, 아니 3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분화 소리였어요. 저는 메스를 움직이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딸아이가 신음을 삼켰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평양, 성형외과 의사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8년은 비밀을 안고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밤, 그 비밀이 제 딸의 얼굴 위에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의사, 아버지도 의사였어요.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간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1998년 26살에 평양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배치는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동무는 평양 제2인민병원 성형외과로 가시오. 배치 담당자가 건넨 종이 한 장이었어요. 성형외과. 그건 제가 원하던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내과를 희망했었지요. 하지만 평양 배치라는 건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청진 출신이 평양에 남는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2인민병원은 일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고위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특히 성형외과는 더 특별했습니다. 화상 치료나 사고 복구가 아니라 미용을 위한 수술을 하는 곳이었지요. 처음 1년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간부 가족의 부인들이나 딸들이었어요. 쌍꺼풀 수술, 코 수술, 얼굴 윤곽 수술. 그들은 자신의 얼굴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제 코가 너무 낮지 않아요? 광대뼈 좀 깎아주세요. 사진 찍을 때 너무 튀어나와요. 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2년, 3년이 지나자 제 손은 점점 정교해졌어요.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얼굴을 바꾸는 기술. 그게 제 특기가 되었습니다. 2003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조용하고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요. 2005년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은혜였어요. 저는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평양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자.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손으로 바꾼 얼굴들이 언젠가 제 딸의 운명까지 바꾸게 될 거라는 거요. 2010년 어느 겨울밤,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밤 11시였습니다. 병원 당직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급하게 환자가 있다고 알렸어요. 하지만 그 뒤에 서 있던 사람은 환자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요.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박함이 뒤섞인 눈이었어요. 간호사가 물러가자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동생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동생이 어디 다쳤냐고 물으려는데 남자가 먼저 상황을 설명했어요. 동생이 중국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얼굴이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함경도에서 장사를 하다가 보위부 명단에 올랐다고 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와서 한번 보면 기억에 남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국경에서 사진 대조하면 바로 걸린다는 거였지요. 저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환자 기록도 남고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중국 돈이었어요. 1,000위안. 당시 제 월급의 6달치였지요. 남자는 계속 애원했습니다. 동생이 잡히면 자기도 끝이라고, 선생님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아이 은혜가 곧 학교에 들어갈 나이였어요. 평양에서 살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학용품, 옷, 선물, 모든 게 돈이었어요. 언제 데려옵니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내일 밤 같은 시간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1,000위안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다음 날 밤, 남자는 약속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도 함께였어요. 25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정말로 광대뼈가 뚜렷했어요. 여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살려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문을 잠그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취제를 준비하고 메스를 소독하고 수술등을 켰어요. 1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광대뼈 일부를 깎아내고 윤곽을 부드럽게 만드는 수술이었지요. 여자는 수술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국소 마취를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메스가 피부를 가르는 순간 제 인생도 함께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비밀 수술이었어요. 첫 수술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일을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해산에서 왔다는 남자였어요. 그는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평양의 얼굴을 바꿔주는 의사가 있다는 소문이요.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남자가 내민 돈을 보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에 1명꼴이었어요. 모두 밤에만 왔습니다. 환자 기록은 남기지 않았지요. 광대뼈를 깎고 턱선을 다듬고 코 모양을 바꾸는 일. 1시간이면 끝났어요. 2012년 봄,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보통강구역의 괜찮은 곳이었어요. 딸아이 은혜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간부 가족들에게 집에서 수술을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한 환자가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스를 들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그게 정말 가능할까? 2013년 여름, 한 환자가 수술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왔어요. 국경에서 걸렸다가 매물로 빠져나왔다고 했지요. 그리고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단속이 심해졌다고, 제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언젠가 딸에게까지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2014년 가을, 제게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여자였어요.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공장 사고로 다쳤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봉합을 하는 동안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년 전에 수술받은 사람을 기억하냐고. 25살쯤 된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광대뼈를 깎은 환자였지요.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제 첫 번째 환자였어요. 그때 그 떨리던 손, 천위안을 받던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여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사진이었어요. 여자가 그 사진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서울에서 찍었대요.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했던 그 환자였어요. 하지만 얼굴이 달랐습니다. 아니, 표정이 달랐지요. 웃고 있었어요. 밝은 옷을 입고 깨끗한 거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이 놀라웠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화려한 간판들. 제가 평양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사진 뒤편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나 잘 살고 있어요. 선생님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동생이 브로커를 통해 중국을 거쳐 태국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국으로 갔다고 했지요. 지금은 서울에서 공장에 다니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동생이 국경을 무사히 넘었습니다. 얼굴을 못 알아봤대요. 저는 그날 밤 그 사진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평양에서 20년을 살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저렇게 밝은 거리, 저렇게 높은 건물, 저렇게 웃는 사람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굴을 바꿔준 사람들이 지금 어디선가 저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웃으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수술을 하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 사진 속 여자처럼 살 수 있을까?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단순히 돈을 받고 얼굴을 바꿔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제가 수술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위험도 커지고 있었지요.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도 제 가족도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2015년 봄, 병원에 새로운 보위 담당이 배치되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로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키가 크고 말이 적었습니다. 그는 매일 병원을 돌아다니며 기록을 확인했어요. 어느 날 그가 제 앞에 서서 야간 당직이 많다며 기록을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환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 후로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비밀 수술을 한 달에 한 번에서 2달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더 늘어났고 그들의 절박한 눈빛을 보면 눈을 열어주게 되었지요. 그해 여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아이 은혜가 10살이 되었고 점점 똑똑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은혜가 집에서 제 수술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메스와 봉합사 같은 작은 가방이었어요. 아이가 그걸 들고 제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왜 병원 물건이 집에 있냐고요? 저는 급하게 도구를 가방에 넣으며 특별한 환자를 집에서 치료해준다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밤에 나갈 때마다 은혜가 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아이의 눈빛이 빛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돌아왔을 때 은혜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위험한 일 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지요. 하지만 아이의 눈에서 두려움을 봤습니다.
병원에서는 보위 담당이 눈을 번뜩이고 집에서는 딸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2016년 겨울,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병원 약국 동료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지 않았고 일주일 후 약품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 받아간 마취제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약품 재고 장부를 떠올리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같은 달, 1년 전에 수술했던 환자의 오빠가 찾아와서 동생이 중국에서 잡혔다고 알려줬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다 발각되었다고 했어요. 신문 과정에서 평양 의사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며 조심하라는 경고였습니다. 남자는 떠나기 전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도 빨리 조치하시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2017년 초 병원 보위 담당이 제 진료실로 들어와 최근 수술 기록을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정식 환자 기록처를 내주었어요. 그는 천천히 넘기며 한 장 한 장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물었어요. 기록에 없는 수술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잡아떼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적어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마당에서 모든 수술 도구를 태웠습니다. 메스와 봉합사, 마취 주사기까지 모두 불에 넣었어요. 불길이 타오르며 검은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은혜가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은혜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더 이상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흘 후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고 그가 가져온 소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은 50대 남자였습니다. 회령에서 왔다고 했어요. 수술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고하러 온 거였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거라고 했어요. 한국 TV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고 했지요. 선생님이 수술한 사람이 거기 나왔습니다.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탈북 이야기를 하면서 평양 의사 얘기를 했다고, 성형외과 의사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지요. 보위부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곧 선생님한테 올 겁니다. 남자가 사라진 후 저는 그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밤 11시, 병원 당직실이었어요.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방송 스튜디오가 보였습니다.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30살쯤. 저는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2014년에 제가 수술한 환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한국말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탈북 과정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국경을 넘기 전에 평양에서 얼굴을 바꿨어요. 한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셨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의사를 알았냐고. 여자가 대답했어요. 소문이 있었어요. 성형외과 선생님인데 탈북자들 얼굴 바꿔주신다고. 그분 덕분에 저 살았어요. 화면이 여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보위부가 그 방송을 봤을 겁니다. 평양의 성형외과 의사. 범위가 좁았어요. 제2인민병원, 제3인민병원, 봉화진료소. 그리고 제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움직이면 본인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가족 전부를 조사합니다. 학적부, 직장 기록, 신분증 사진까지 모두 뒤집어요. 제가 지명수배되면 딸의 얼굴도 감시 대상이 됩니다. 국경 검문소마다 가족 사진이 돌 겁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은혜가 깨어 있었어요. 아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어요. 잡히기 전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전에 한 환자가 남기고 간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중국 번호였습니다. 혹시 모른다며 곤란하면 전화하라고 했었지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저는 탈북자가 되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상황이 답을 주었어요. 보위 담당이 매일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귀띔해줬어요. 보위부에서 성형외과 의사 명단을 요청했다고요. 2017년 3월 12일 밤, 저는 공중전화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어로 누군가 받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수술해 준 환자 오빠라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물었어요. 몇 명이냐고. 셋입니다. 저와 제 가족입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렵다고, 특히 평양에서는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지요. 돈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중국 돈이 15,000위안쯤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충분하다고 일주일 안에 준비하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제가 몰래 해온 일, 지금의 위험, 그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 아내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혜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은혜의 얼굴도 바꿔야 한다고. 그래야 안전하다고요. 3월 17일 새벽, 저는 병원 당직실에 있었습니다. 환자는 제 딸이었어요. 12살 은혜. 아내가 은혜를 데리고 밤 11시에 병원에 왔어요. 응급 환자처럼 위장했습니다. 수술실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수술등만 켰어요. 은혜가 수술대에 누우며 물었습니다. 아빠, 아플까? 저는 손을 떨며 메스를 들었습니다. 광대뼈를 조금 깎고 턱선을 둥글게 만들 거였어요. 사진과 대조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정도였지요. 조금만 아플 거야.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국소 마취를 놓고 메스를 댔습니다. 절개를 시작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제 딸의 얼굴을 도망가기 위해 바꾸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수술을 진행했어요. 새벽 3시, 수술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분화 소리였습니다. 빨리 봉합해야 돼. 저는 서둘러 마지막 봉합을 했습니다. 은혜의 얼굴이 붓기로 부어올라 있었지만 이틀이면 가라앉을 거였어요. 발소리가 복도에 가까워졌습니다. 2명, 아니 3명쯤. 저는 수술등을 끄고 은혜를 일으켰어요. 아내가 은혜를 안았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저희는 조용히 수술실 뒷문을 열고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위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위부였습니다. 다 끝났어. 은혜가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날 아침, 저는 병원에 사표를 냈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었어요. 동료들은 놀랐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후,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3월 18일 밤 11시, 평양역 뒤편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은혜약, 그리고 돈. 20년 평양 생활의 전부가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병원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일한 곳이었어요. 저는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3월 18일, 밤 10시였습니다. 저희는 평양역 뒤편 어두운 골목에 서 있었어요. 은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아직 약간 부어 있었지요. 약속 시간이 지났습니다. 11시, 11시 10분, 20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11시 반, 낡은 트럭 한 대가 불을 끈 채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어요. 빨리 타시오. 트럭 뒤에는 이미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올라탔어요.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평양 시내를 빠져나가는 길이었어요. 검문소에서 트럭이 멈췄습니다.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운전사가 뭔가 건네는 소리가 났지요. 담배 냄새가 풍겼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였어요.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어요. 몸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은혜가 신음을 삼켰어요. 새벽 4시쯤 트럭이 멈췄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여기서 내리시오. 저 산 너머가 국경입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높고 가파른 산이었어요. 3월 중순이었지만 아직 눈이 남아 있었지요. 걸어서 넘어야 합니까? 긴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 너머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해 뜨기 전에 넘으라고 했어요. 저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함께 탔던 3명도 내렸어요. 누군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고 저희도 따라갔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이 녹아서 땅이 질퍽했어요. 은혜가 자꾸 넘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업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산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엎드리시오. 저희는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눈이 얼굴에 닿았어요. 손전등 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순찰대는 2명이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들이 멈춰섰습니다. 손전등이 주변을 비췄어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동무, 이쪽에 뭐 있지 않았어?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하지만 다른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짐승 발자국이겠지. 이 시간에 누가 여길 오겠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희는 10분을 더 엎드려 있었어요. 완전히 조용해진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 정상이 가까워졌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정상을 넘자 아래로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기서 건너야 합니다. 앞서 가던 남자가 가리킨 지점은 강폭이 좁았지만 물살이 빨랐습니다. 강가로 내려가 물에 손을 담그자 얼음 같은 차가움이 손끝을 파고들었어요. 3월의 강물은 아직 겨울을 품고 있었지요. 빨리 건너야 합니다. 해가 뜹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은혜를 깨웠습니다. 은혜야, 강을 건너야 해. 할 수 있지?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물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그는 천천히 건너기 시작했고 물살에 휘청거렸지만 무사히 건넜습니다. 반대편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2번째, 3번째 사람이 건넜습니다. 이제 저희 차례였어요. 저는 은혜를 업고 아내가 제 옷자락을 잡았지요. 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차가움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1걸음, 2걸음씩 나아가자 물이 점점 깊어지며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물살이 거셌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휘청거렸어요. 은혜가 제 목을 꽉 감으며 떨고 있었지요. 괜찮아. 다 왔어. 저는 속삭였지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물속으로 빠질 뻔했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아줬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몇 걸음이 가장 힘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저는 은혜를 내려놓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일어나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일으켰어요. 중국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브로커였습니다. 그가 저희를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3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고 브로커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틀 쉬시오.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저희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제 품에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강을 건넜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에서 이틀을 숨어 지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브로커가 왔어요. 승합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외에도 5명이 더 타고 있었어요.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새벽에 도착한 곳은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한 집 지하실에서 일주일을 지냈어요.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대로 온 걸까?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되는 걸까? 의심이 끝없이 피어올랐어요. 어느 날 밤, 브로커가 여권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짜 여권을 만든다고 했어요. 중국 여권으로 위장해서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태국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비용이 더 든다고 했지요. 저는 남은 돈을 모두 내놨습니다. 2017년 4월 초, 저희는 기차를 탔습니다. 가짜 여권으로요. 검표원이 여권을 확인할 때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통과했어요. 기차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광저우, 선전, 베트남,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일주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정신이 없었어요. 더위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은혜가 열이 났어요. 수술 부위가 감염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을 구하려 돌아다녔습니다. 손짓발짓으로 겨우 약국을 찾았지요. 항생제를 사서 은혜에게 먹였습니다. 다행히 열이 내렸어요. 아빠, 우리 언제 쉴 수 있어? 은혜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콕의 한 여인숙에서 사흘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가 마지막 지시를 했어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라고, 거기서 탈북자라고 밝히라고 했습니다. 2017년 4월 15일, 저희는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벼락 너머로 태극기가 보였어요. 저는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에서 왔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조사는 길었습니다. 신원 확인, 탈북 경로, 가족 관계까지 모든 걸 다시 말해야 했어요. 저는 평양 의사였다는 것, 비밀 수술을 했다는 것, 보위부에 쫓겨나왔다는 것을 설명했지요. 담당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특이 케이스라며 평양 출신 의사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은혜가 창밖을 보며 눈을 크게 떴지요. 2017년 5월 20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이 너무 컸어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모두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지내며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 경제 시스템, 취업 준비까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 자격증이 있었고 제 시험을 봐야 한다고 했지만 가능성은 있었어요. 2017년 8월, 저희는 정착금을 받고 서울 강서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좁았지만 저희 집이었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혜는 중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아이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던 첫날을 기억해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은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아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평범한 학생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가 얼굴을 바꾸고 강을 건너온 아이라는 걸 모를 겁니다. 저는 의사 재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북한과 완전히 달랐고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2018년 여름 저는 재시험에 합격했고 작은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성형외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과를 선택했어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요. 어느 날 병원 복도를 걷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이 깊어져 있었고 2년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평양에서의 두려운 눈빛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자유는 이렇게 비싼 것이었습니다. 2024년 겨울, 서울입니다. 저는 지금 강서구의 작은 내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을 먹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에요. 은혜는 21살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에요.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전공을 말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왜 의료계냐고 물었지요. 아빠처럼 사람 살리고 싶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의 얼굴에는 수술 흔적이 남아 있어요. 자세히 보면 턱선이 부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12살의 아버지 손에 얼굴을 바꿨다는 거요. 아내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주방 보조예요. 평양에서는 간호사였지만 여기서는 새로 시작해야 했어요. 힘들어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니까요. 가끔 뉴스를 봅니다.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면 채널을 돌리게 돼요. 하지만 돌리기 전에 잠깐 봅니다. 혹시 아는 얼굴이 나올까 싶어서요. 작년 가을 탈북자 모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제가 수술했던 환자였습니다. 2015년에 수술을 해준 사람이었지요. 그 여자도 저를 알아봤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서로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47명. 제가 얼굴을 바꿔준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몇 명이나 살았을까요? 한국에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국에 숨어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잡혀서 수용소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가끔 길을 걷다가 생각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혹시 제가 수술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럴 때면 조금 위안이 됩니다. 제가 한 일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비록 법을 어기고 위험을 무릅썼지만 누군가는 살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죄책감도 남아 있습니다. 제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 조사받았을 동료들, 평양에 남은 친척들, 그들을 생각하면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어요. 어제 은혜가 물었습니다. 후회하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다만 미안할 뿐이라고 말했지요. 저는 지금도 의사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얼굴을 바꾸지 않아요. 감기를 치유하고 혈압을 재고 약을 처방합니다. 평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버리고 왔어요. 20년 쌓은 커리어, 집, 친구들, 고향, 그리고 47개의 비밀을 안고 왔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48번째 얼굴, 제 딸을 살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연에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